코로나19와 국내 확진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강 상태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 판단인데요. 진천과 아산에서 머무는 우한 교민들은 주말 퇴소할 예정입니다. 네,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생활에서 지난 2주 동안 생활해온 우한 교민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모두 네. 숙소 생활을, 격리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주 동안, 2주 전에 이 장소 선정 과정에서부터도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2주간의 그 무탈하게 퇴소하게 된 이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한 교민들 1차, 2차에 걸쳐서 총 701명이 입소를 했죠. 네. 1차, 2차 이 숙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네. 아마 이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이 소통 과정이 부족했었고 또 하나 어떤 한 지역이 선정됐다가 그 지역이 제외가 되면서 추가로 이 두 지역이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표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분들 생활 자체가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인 1실 그리고 또 의료진들로부터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또 관리, 네. 또 뭐 음식 먹는 것도 괜찮아도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원 다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1차로 오신 분들은 15일 날 퇴소를 하고 2차로 오신 분들은 16일 날 퇴소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 이제 숙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택에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임시 숙소를 다 정했다고 합니다. 네. 뭐 불편함이 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이번 신종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제 퇴소하게 됐다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과 잘 협의를 해서 우한 교민들을 무사히 우리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현재 1차, 2차 오신 분들 건강 상태 잘 유지하면서 예.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소한다는 소식은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말에 퇴소를 하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2주간의 격리 생활은 모두 채우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검사라든지 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건지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예. 단순히 격리 생활을 했던 거고 네. 또 현재 우리 환자와의 접촉했던 그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14일이 지나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검사를 받거나 또 의료진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증상에 대한 발현 여부를 조사받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퇴소를 하게 되면 각자의 갈 곳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안심하고 그냥 일반인들 똑같이 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19의 그 잠복기가 최장 24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표가 중국에서 있었죠. 있었죠. 예. 이제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분들이 비록 그 14일 그 잠복기를 다 건강한 상태로 지나서 퇴소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제 건강에 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네. 특히 발열, 뭐 인후통, 호흡기 증상 있을 네. 때는 바로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해서 적절한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또 당부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이야 뭐 주민분들이 환송도 해주신다고 하고 네. 분위기가 참 좋지만 처음에는 일부 싸늘한 여론도 있었고 또 우한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낯선 곳에 와서 2주간이나 격리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 아닙니까? 네.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마음의 짐이라든지 병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큰 사건이 있은 이후에 겪게 되는 것들을 이제 외상 후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정도의 큰 외상을 겪었다고는 저는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대우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한국 정부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한에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조국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좋은 합니다. 기억으로 남을 것 예,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네, 거네요. 너무나 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이게 확진돼서 감염돼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역학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네. 이게 이제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 동선을 따라가 보면서 그걸 뭐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네. 이게 발병하고 나서 이틀 전부터 그걸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합하냐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좀 네.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들은 최초 이 확진 그 판정을 받은 그 사람들과 증상일자를 구분을 해서 네. 증상일로부터 접촉한 분들을 찾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과정인데 이번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에 대한 그 이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실제 중국 정부의 그 발표를 보더라도 네. 그런 사례가 이제 몇 번 발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보건당국이 그 이 증상 발현일로 추정되는 날부터 이틀 전까지를 이제 그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이제 정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조사해야 될 양도 더 많아지는 거라서 한정된 그 역학조사관 인력 가지고 이 전체 이 대상자들 관리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과정이니만큼 이 조사관들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 방역 당국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동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증상이 발현되고부터 공개해도 되는데 48시간 전부터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늘린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확진자 동선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좀 자체적으로 공개도 하고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좀 대응을 하는 건 어떠냐. 네. 우리한테 좀 자체권을 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네.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잘못된 발표로 인해서 큰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어제 아마 수원인가요? 예. 수원인가에서 그 중국인인가 그 한 분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는데 네. 그분이 마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사망한 것처럼 잘못 보도가 되고 네. 또 그 해당 병원의 그 이런 조치 사항들 또 그 환자를 이송할 때 도움을 줬던 경찰관 소방대원들이 격리되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그 소식을 듣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신종플루 코로나19 환자로 예. 확진한 것처럼 이게 보도가 돼서 큰 무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역학조사관의 정밀한 조사 예. 그걸 다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그 지자체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물 좀 드시고요. 네.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면은 조금 더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좀 더 작은 단위니까 잘 그 지역의 상황도 알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네.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질본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왜냐면은 거예요. 예. 그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환자분은 이제 격리병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이송이 되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보호복을 입은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그 환자분이 이야기하는 부분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신용카드, 교통카드 그리고 그 동선에 있는 CCTV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풍문을 가지고 마치 조사가 된 것처럼 잘못 알려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역학조사관의 발표 또 다 정리된 것들 그런 것들을 질병관리본부가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그 관리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감염이 걱정된다라는 게 64%에서 56%로 줄었더라고요. 10% 가까이.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잘한다가 64%고 잘 못한다가 25%입니다. 이런 여론의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특히 일본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본 우리 국민들이 아 저렇게 일본이 우리는 재난의 강국, 뭐 지진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일사불란한 모습들을 봤던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일본을 보면서 아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조치가 정말 적절하구나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봐도 최초 환자 1월 20일 그 확진 이후에 오늘이 2월 14일 거의 이제 뭐 한 달 가까이 돼가는 상황에서 네. 확진 판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접촉자 파악도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격리 그리고 또 격리 이후에 그 병동에서의 의료진들로부터의 적절한 조치 네. 그리고 또 퇴원 과정에서의 환자들의 어떤 좀 소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질병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했고 또 우리 보건당국이 충분한 그 활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당시가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확실히 과거와 비교해서 대응이 빨라지긴 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저희가 좀 철저하게 폐쇄를 하고 방역 작업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나. 그곳이 네. 위험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좀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저는 동의하지 하고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질병의 그 감염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저 코로나19죠.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입니다. 그 비말 감염도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이번에 확진 환자들 보게 되면 다 가족들 내지는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분들입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려했던 뭐 극장이라든지 또는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서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론 그 시점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과도한 무슨 뭐 위험행 예를 들어서 재치기를 여러 번 했다든지 또 아주 말을 크게 했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비말이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이 돼서 감염이 된다면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극장을 갔다, 뭐 백화점을 갔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그 시간에 확진 환자가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도 없고요.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면 다 사멸을 하게 되고요. 또 특히 소독을 하게 되면 바로 소독한 순간 다 사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들을 그 이후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도한 생활의 위축 그런 것들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 줄기차게 언론이든 보건당국이든 간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시민들이 뭐 거리 다니시는 분들 다 직접 느끼고 보시겠지만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손 잘 씻다 보니까 독감이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의 70% 가까이 그렇습니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네. 시민들의 의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또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 상당 부분 생활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절 인플루엔자가 이제 겨울철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지표로 관리합니다. 예. 예. 그걸 그 천분율이라고 하죠. 그 천분에 했는데 그 12월 달에 1000분의 49.1 그 지표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7.8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발생했던 그때가 40.9였는데 지금 이 ILI 즉 1000명 중에서
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16.4로 거의 뭐 70% 이상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이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예를 들어서 감기 증상 있는 사람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또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 그리고 네. 확산되는 것들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흘째 신규 환자, 확진 환자가 없고요. 그리고 네. 28명의 환자 중에 7명이 퇴원했고 이게 14일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치료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퇴원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 의심 환자가 일본에서 오늘 오전에 6,800여 명이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이들도 의심 환자들도 꽤 있을 텐데 자가 격리 말 그대로 스스로 격리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접촉자는 이제 사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과 그 일정 기간 뭐 시간 동안에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로 이제 판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면서 사전에 어떻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충분히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자가격리에 필요한 각종 이제 비품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자기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만에 하나 자기가 격리 대상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은 가족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족들하고 뭐 TV도 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이 질병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는 반드시 그 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네. 철저히 그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가격리 기간에 네. 누군가와 그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네, 식사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뭐 처벌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자가격리하는 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도 있어서 예. 네, 네.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알려진 것처럼 15번 환자죠. 예. 15번 환자가 이제 격리 기간 중에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결국 20번째 친척이죠. 확진자, 예. 그분이 근데 20번째 환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격리 조치하고 있는 기간 중에 그 처제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아마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법에는 현재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입원 및 그 관리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조치를 따라야 되고 예. 그 만약에 조치를 따르지 않게 되면은 그 고발 조치 당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15번 환자의 경우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 그런 그 격리 기간 중에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네. 보건당국에서 그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부분은 언론 보도가 된 부분들을 보건당국이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가능하면. 이것은 이제 법으로서 그 지켜야 될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게을리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준 거죠. 또 타인에게 해를 준 것은 물론이거냐 또 그 가족들까지도 또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야흐로 졸업식과 입학식의 시즌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춘절 연휴가 끝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또 많은 인구의 이동이 있고 또 우리 중국의 유학생들이 중국에 이제 방학 때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만큼 그러니까 이동이 많은 그런 시즌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집단 행사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방역 당국은 얘기는 네. 했는데 글쎄 어디까지 조심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준수를 해야 되고 또 졸업식과 입학식은 또 가도 되는 건지 열려도 되는 건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 초기 과정이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네. 즉 해외 입국자들 중에서 이제 환자가 나오고 접촉자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고 그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각종 행사에 대한 그 이 계획들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보건당국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집단 행사를 통해서 이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그 지역사회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해외 유입객 그리고 그 접촉자들에 한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네. 지금처럼 과도하게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또 저녁에 사적인 만남까지도 취소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필요한 그런 위축된 생활이다. 네. 그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그 국가의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런 행사 자체가 크게 위축받을 필요 없다. 그런 입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환자가 발생되면 또 그때 거기에 맞는 조치가 정부로부터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내 상황은 확진자는 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보건당국은 아직 소강 상태는 아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 그 중국에서 이제 요즘은 좀 입국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한 2,000명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중국이라는 지역에서 이 코로나19에 노출된 분들이라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늘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호흡기 증상, 발열 증상 있을 때는 바로 신고를 하고 적절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너무 거기에 그 긴장을 해서 생활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 남은 것은 유학생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계약이 돼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 7만 명이라면은 우한 교민 700명 들어올 때 비행기 타고 두 번에 나눠서 들었는데 그게 100배입니다. 그분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저희 뉴스 1번지에서 요즘 매일 여쭤보고 있는 게 있어요. 헌혈 문제예요. 네네. 네. 혹시 헌혈하러 갔다가 감염될 거 아니니까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서일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게 줄면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에 비상 혈액 관리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해서 응급 혈액 관리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헌혈을 주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모든 생활이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장소, 제한된 공간 내에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적십자 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 장소는 철저한 소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헌혈 장소에 가서 그 이 헌혈을 할 때 감염이 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네. 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그 과정에서 혈액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헌혈과 같은 그런 숭고한 봉사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하러 저 끝나고 가야겠네요. 예. 어제 기준으로 일본 그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218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에 일본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로 처음으로 사망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사망한 뒤에 코로나19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일까요? 네, 이 80대 환자분 돌아가신 분이죠. 네. 20일 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이제 처음에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한 3차례 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2월 1일 날 너무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폐렴 증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6일 날부터 이제
그 증상이 악화되고 네. 12일 날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고 13일 날 돌아가셨는데 12일 날 이 의료진들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코로나19였더라. 네. 왜냐하면 이 80대 이 돌아가신 분은 그 중국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대요. 해외여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의료기관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것들을 별로 생각을 못했던 생각하지 것 않고 같아요. 배제했던. 네네. 예. 그런데 뒤늦게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된 걸 알고 나서 보니 이분의 사이라고 하는 친척이죠. 예. 그분이 또 도쿄에서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간의 이런 접촉 과정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다 지금 감염을 알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입니다. 네. 이 운전기사분은 본인이 그럼 이 손님 중에서 그 중국인들을 태웠나 지금 그런 기억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일본에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일본 크루즈선 이야기도 역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대해서 네.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 뭐 빨리 하선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건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일부만 하선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일본 당국에서 3,700명 정도가 되는 네. 그 탑승객들을 어떤 형태로 격리를 하거나 또는 입원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크루즈선 자체를 격리된 걸로 보고 했는데 예. 그 안이 워낙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정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그리고 또 이 객실에 창문이 없는 그런 이 객실에 있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만 선별적으로 일단 하선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양성이면 그분들은 또 병원으로 격리 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격리 시설에서 이제 19일까지 격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했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큰 불안감에 젖어 있죠. 네. 중국의 확산세가 그 진단이나 보고 방식의 변화인지 단순한 그 통계상의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확산세가 주춤하지 않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완치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채취해서 보니까 그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임상 투입을 하니까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항체를 통해서 남은 확진자들의 치료에 또 획기적인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 중인 상황에서 네. 이건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혈장 치료법이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나 또는 그 박테리아에 감염된 그 환자의 그 이 몸 안에서 이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항체를 이용해서 다른 환자에게 그 혈장을 이제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 메르스 유행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환자에게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때 일부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때 또 알려져 있죠. 네. 중국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 한 10명 정도의 환자에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좋은 그런 그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특효약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도 어떤 하나의 그 치료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